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7세 여성입니다. 제게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적어봅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였는데요. 25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녀를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친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도 이가 갈릴 정도로 앙숙지간이기 때문이죠. 그 친구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 딸까지 모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 친구가 저를 괴롭힌 이유는 어이없게도 제게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가졌던 열등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지나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처참한 결과를 불러왔죠. 저는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워낙 작아서 동네 사람들 모두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했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서 상을 당하면 모두들 자기 일처럼 돈을 내서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또래가 몇 명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아무 집에나 가도 밥을 줬고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같이 숙제를 하다가 밤이 늦으면 스스럼 없이 친구의 집에서 자기도 했어요. 하지만 딱 한 집만이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저는 동갑이었는데 저처럼 평판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축협이 고위 간부였던 순자의 아버지는 알부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원래 시골 마을에서는 농협이나 축협 간부가 군수 이상으로 대접받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아버지는 아주 넓은 밭과 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아버지가 돈을 모은 비결은 바로 은밀하게 받은 뒷돈이었습니다. 대출이나 융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신을 해주고 대출금의 일부분을 챙겨갔거든요. 그리고 윗선에도 상납을 하면서 입마금을 했습니다. 게다가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손바닥을 비볐고 자기보다 아래인 약한 자에게는 거들먹거리는 위선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순잔의 엄마는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채까지 돌리고 있었죠.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근처 이웃 동네에도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을 정도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두들 순자네를 손가락질했지만 정작 돈이 급할 때는 별 수 없이 순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신용 문제가 있는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큰 봉변을 당할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큰 소동을 본 날에도 순자네 엄마가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김씨, 돈을 빌려갈 때는 굽신거리더니 왜 돈을 안 갚는 거야?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래도 되는 거야? 순자네도 알겠지만 올해 과수원 사과 농사를 완전 망쳐버렸어. 여유가 되면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다음 달까지 원금의 이자까지 못 갚으면 과수원 압류해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 이웃 마을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집 아주머니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순자네 엄마한테 사채를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수술이 두 번을 더 받아야 했고 항암 기간도 계속 연장되어서 돈이 계속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자 엄마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하기 힘들어졌다고 해요. 과수원 아저씨는 그래도 이웃 동네에 사는데 설마 압류까지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순자 엄마는 정말로 기한을 넘겨버리자 바로 과수원을 압류해버렸어요. 그래서 과수원 아저씨가 저희 동네까지 찾아와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죠. 순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과수원을 빼앗아가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죽든 살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고 나는 법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아저씨가 화를 내다가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순자 엄마는 결국 과수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결국 아저씨는 모든 걸 잃고 거지꼴이 되어서 마을을 떠나야만 했죠.
그 정도로 돈에 관해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악독한 사람이 순자네 엄마였어요. 순자네는 이런 식으로 돈을 갈퀴로 모아서 풍족했지만 동네에서는 놀부집으로 통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에게 악평이 자자했어요. 순자는 그런 엄마의 더러운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친구들에게 갑질을 해댔습니다. 어느 날은 고급 학용품으로 친구를 몸종처럼 부리려고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이 크레파스 보여? 엄청 좋아 보이지? 이거 미국에서 사온 거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내 가방 들어주는 사람은 이 크레파스 줄게. 순자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가진 고급 학용품으로 친구들을 꼬셨습니다. 저희들은 순자를 피했지만 귀한 과자나 장난감의 유혹은 거부하기 힘들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순자가 주는 물건을 가지려고 몸종 노릇을 자청했는데 저는 순자가 아무리 좋은 물건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순자가 유독 저만 보면 몸종 제안을 하더라고요. 경미야, 내 가방 들어주면 1,000원 줄게. 오늘 가방은 하나도 안 무거워. 한번 들어봐. 야, 내가 그까지 돈 때문에 네 몸종 노릇까지 할 것 같니? 10,000원을 줘도 안 해. 집이 부자라고 사람 우습게 보지 마.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순자의 요구를 거절해버렸더니 순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 길로 다른 친구들도 저를 따라 순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기 없는 순자가 왕따를 당한 데에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순자가 잘난 척하고 친구들을 무시하는 데다가 정말 못생겼거든요. 눈이 작고 못생겨서 단추구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들창코에 주걱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이지 못생긴 애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졌고 미스코리아감이란 말까지 듣게 되었죠. 저희 엄마도 저만 보면 순자 이야기를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네가 순자네처럼 돈 있는 부모만 만났어도 미스코리아는 그냥 되는 건데 돈이 웬수지. TV에 나온 아역 배우보다 우리 딸이 더 예쁘더라. 저희 엄마만 제 외모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서 예쁜 딸을 둬서 좋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한편으로는 제 미모를 그냥 썩혀야 하는 걸 안타까워 하셨어요. 남학생들 사이에서 제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반면에 순자는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단추구멍 지나간다. 단추구멍이 오늘도 1,000원 줄 테니까 뭐 사오라고 했다며?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으로 생길 수가 있냐? 인성이라도 좋던가. 이거 못생긴 정도가 아니라 괴물이야, 괴물. 남자애들은 순자가 드는 앞에서 대놓고 헐뜯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그때마다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제게 심한 외모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순자의 외모 컴플렉스는 중학생이 된 다음에 더 심해졌어요. 학교 축제날이 다가오자 사회자로 제가 뽑히니까 순자가 또 저를 불러세웠죠. 방과 후에 저를 분식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미야, 오늘은 내가 쏠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뒤가 웬일이야? 나한테 부탁할 거리라도 있어? 사실 이번에 축제 사회자 말이야. 나한테 넘겨주면 안 될까? 순자는 전교생 앞에서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로 뽑힌 제게 선생님께 가서 순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내가 왜 널 추천해야 하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가 너한테 간다는 보장이라도 있어? 추천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 응, 있어. 아버지가 이미 교장 선생님께 말해놨다고 했거든. 역시 순자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한테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편법을 쓴 티도 안 나고 애들한테 인기를 얻을 테니까요.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순자야, 그건 안 되겠어. 나도 축제사회 꼭 해보고 싶었거든. 미안해. 먼저 일어나 볼게.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순자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안 되니까 또 성질을 부리며 쌍욕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야, 넌 얼굴도 예쁘고 인기도 많잖아. 사회자 정도는 나한테 양보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양보 못해? 이 가증스러운 년아. 이래놓고 애들 앞에서 착한 척 할 거지? 뭐? 가증스러운 년? 너 말 다 했어? 나 애들한테 다 이럴 거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한테 미움만 받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제가 지지 않고 똑같이 소리치니까 순자가 욕을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순자의 행동에 놀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죠.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려서 겨우 순자의 소나기에서 물러날 수 있었는데요. 순자는 뭐가 억울한지 펑펑 울면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하고 획 가버린 뒤로 순자와 저는 마주쳐도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좋은 일자리 제안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여보, 서울로 갔다는 내 친구가 말한 사업 말이야. 제법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네. 아무래도 경미 미래를 생각하면 서울로 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풍 오고 난리라서 요즘 짓는 농사마다 엉망인데 나도 이제 지쳤어요. 당신이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선 부딪혀 보는 거지.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는 경미도 우리처럼 살게 될 거야. 우리 경미만큼은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아버지께서 진짜로 서울로 가셔서 친구가 하고 있다는 주말 농장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엄마와 저는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고생을 한 끝에 5년 만에 겨우 전셋집을 마련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손님 중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에게 삐까뻔쩍한 명함을 주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전부터 지켜봤는데 키도 크고 늘씬해서 딱 우리 교복 모델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혹시 간단하게 사진 몇 장만 찍어볼 생각 없어? 뜻밖의 제안이라 뭐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생각해보고 연락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놈의 돈이 문제였습니다. 급식비를 못 낼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자 사장님의 스튜디오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교복 모델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방송 광고도 찍게 되었고 돈도 제법 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좋게 보고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제안을 해주셨죠. 경미야, 전문적으로 배우해볼 생각 없어? 내가 아는 방송 PD들이 있는데 원하면 소개시켜줄게. 아니에요. 전 연기하는 데는 소질 없어요. 그리고 배우들은 저보다 훨씬 예쁘잖아요. 아니야. 이번에 데뷔한 배우 보니까 너보다 못생겼더라. 네가 더 예쁘고 끼도 많으니까 단역부터 시작해봐. 사장님은 배우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끈질기게 물어봤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잡지나 광고 모델을 하는 것과는 배우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인 것 같아서 부담이 됐거든요. 남다른 외모 덕분에 대학 등록금을 어렵지 않게 마련한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뒤에 순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머, 경미야,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반가워.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다시 만나니 반갑네. 사실 순자를 다시 만난 게 그다지 좋지 않아서 얼굴에 티가 났을 거예요. 제가 배우를 거절한 이유도 표정 관리를 못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순자는 저만 쫓아다니면서 친한 척을 했습니다. 동아리도 저랑 같은 곳에 들어가겠다고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순자와 같이 소개팅을 나가게 되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동아리 선배가 주선을 해서 나가게 된 3대3 소개팅이었는데요. 원래 순자는 빼고 하려고 했는데
순자가 제가 나가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소개팅 주선자인 선배에게 자기도 끼워달라고 애원한 것 같았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진 선배가 순자도 끼워주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차라리 4대3은 좀 그렇다고 거절할 걸 그랬나 봐요. 순자와 짝이 된 남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냥 가겠다고 한 겁니다. 다른 학생들이 왜 그러냐고 붙잡으니까 남학생이 순자를 쳐다보며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선배가 말하던 거랑 다르잖아. 다른 여자애들은 다 예쁜데 난 이게 뭐야? 난 저런 애랑은 절대 파트너 못해. 원래 오려고 한 애 아니었는데 왜 껴서는? 그 남학생을 마음에 들어 했던 순자는 놀라서 얼굴이 굳어버렸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떻게든 남학생을 다시 앉혀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학생이 떠나버리자 소개팅 자리는 순식간에 찬바람이 불었고 다른 남학생들도 자리를 파토내자고 했어요. 순자는 남학생이 다 떠나고 나서야 서럽다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향 친구로 알려져 있으니 제가 나서서 순자를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순자 때문에 소개팅을 망쳤다고 뒷담을 해댔습니다. 순자를 보내자고 무언의 압박을 주고 순자가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제야 애들이 순자에 대해 이리저리 평가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드디어 갔네. 쟤는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얼굴이 못생기면 눈치라도 빠르던가. 이름도 촌스럽고 말투도 되게 건방지고. 아, 재수없더라. 맞아. 우리말 싹 다 무시하고 남자애들한테 친한 척 팔짱 끼고 끼 부리는 거 봤어? 앞으로 쟤하고는 어울리지 말자. 우리까지 이상하다는 소리 듣겠어.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순자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니야. 안 친해서 그런 거지. 니네들이 오해하는 거라니까. 저도 순자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대놓고 이리 뒷담을 하는 것 아니었죠. 제가 은근슬쩍 순자 편을 들고 순자를 조금은 걱정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었죠. 타지에 가니 같은 고향 친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날 만날 순자 안색을 살펴보려고 학교에 갔는데 순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순자를 봤냐고 물어봤지만 모두 다 모른다고만 답하였는데요. 몇 달 후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순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형을 하고 왔더군요. 눈은 순정 만화 속 여자 주인공처럼 커졌고 들창코는 오똑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걱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갸름하고 둥근 얼굴로 변해 있었죠. 여자애들끼리 돈을 얼마나 쏟아부은 거냐고 수군거릴 정도였으니 순자가 등장하자마자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제게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풀기 위해서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순자가 사라진 사이에 같은 과 선배랑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자가 저랑 사귀고 있는 선배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배가 순자를 가까이 하는 게 걱정됐지만 선배는 순자를 그냥 친한 후배라고 말하며 제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전 선배를 믿고 순자와 친하게 지내게 두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동기가 와서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주더라고요. 경미야, 너 아직 정우 선배랑 사귀고 있는 거 맞지? 순자 말이야. 교양 수업 들을 때 보니까 매일 정우 선배랑 딱 붙어서 앉아있더라? 아무래도 수상해.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너무 그러지 마. 친한 사이라서 그래 보일 거야. 선배가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선배 믿어.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만나는 동기들마다 순자와 선배가 유난히 친한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순자가 고백받는 모습을 한두 번 봤으니까요.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서는 판인데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넘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교 축제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축제가 시작되자 캠퍼스 안에서 주점이 열렸거든요. 선배랑 친한 과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선배랑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기가 숨을 헐떡대면서 저를 찾아오더니 얼른 땡땡과 주점으로 가보라고 하는 거 있죠? 경미야,
정우 선배 지금 순자랑 같이 주점에 있어. 내가 보니까 엄청 취한 것 같아. 누가? 선배가? 선배가 순자랑 있다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분위기 이상하니까 얼른 가보라고. 저는 동기 등살에 못 이겨 선배가 있다는 주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술에 취해 순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서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와 환호성, 이벤트 당첨입니다. 새로운 커플과 탄생을 축하해주세요. 주점에서 베스트 커플을 뽑는 이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순자를 계속 붙들고 있길래 그 모습을 보고 뚜껑이 확 열리면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 김순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나와. 이거 나, 왜 이래? 제가 순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요. 선배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순자를 찾고 있길래 어떻게 선배를 구워 삶았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선배한테 무슨 짓 했어? 뭘 얼마나 먹였길래 선배가 저리 됐냐고. 그리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됐니? 어떻게 내 남자친구를 건드려? 선배한테 침이라도 발라줬어? 그리고 선배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어. 몰래 만나자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헤어져. 우리 사이 방해하지 말고 꺼지라고. 뭐? 이게 미쳤나? 너 학교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가 선배 꼬시고 다니는 거 학교에 소문 다 났어. 그 소문 네가 낸 거 아니야? 내가 예뻐져서 질투하는 거잖아.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순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쳐서 그날 순자와 싸웠다는 소문이 과 전체에 났습니다. 끝까지 선배를 감싸면서 소문을 해명하고 다녔는데 몇 달 뒤에 선배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경미야, 우리 헤어지자. 미안해. 순자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몸이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선배는 저를 생각해서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순자가 끈질기게 달라붙는 바람에 같이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날도 선배가 술에 취하는 바람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는데 순자가 갑자기 책임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자 말로는 선배가 술에 취해 순자에게 그 짓을 저질렀다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자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며 제 눈을 피해서 몇 달 동안 동거를 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야, 나 선배한테 다 들었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다른 남자애들한테 고백도 받았잖아. 왜 우리 선배인데? 말 좀 해봐. 내가 네 남친 꼬시면 안 되니? 이제 신경 쓰지 마. 우린 곧 결혼할 거거든. 뭐? 이년이 진짜 미쳐도 더럽게 미쳤나. 내가 너 결혼하게 그냥 둘 줄 알아? 순자가 뻔뻔하게 나오자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순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밀쳐버렸습니다. 넘어진 순자는 앙칼진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일어나려다가 배를 움켜쥐면서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자 다리 쪽을 살펴보니 하혈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구급차를 불러서 순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진찰을 한 의사는 다행히 태아는 무사하다고 했는데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순자의 임신을 알게 되었죠. 응급실까지 찾아와서는 저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순자가 진짜 뺏었다는 증거도 없고 어쩌겠니? 결혼한 남편도 아니고 포기해라.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울지 마, 우리 아가. 다른 사람이 바람 피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도 믿고 기다릴 정도로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눈물만 나오고 분했는데 선배가 진짜로 순자의 병문안을 오고 지극정성 병간호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배랑 순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소문으로만 듣고 한 달이 넘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폐인처럼 누워만 있었죠. 그래도 만병통치약이라는 시간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순자와 저의 악연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기운내서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선배를 만나지 않기 위해 한 학기만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해 쭉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이라는 친한 여직원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은희의 사촌 오빠는 잠실 야구장 근처에서 피자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있어서 바쁜 날이면 은희에게 알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은희가 꼭 저를 불러서 피자 가게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은희의 사촌 오빠랑 친해져서 프로야구 시즌 중에는 주말마다 가게로 가서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일손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밥이랑 술을 얻어먹다 보니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니라 남녀 관계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희가 자기 사촌 오빠랑 가까워지는 걸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경미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오빠랑 사귀지? 아니, 그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남자처럼 느껴지긴 해. 너한테는 말 못했는데 너 몰래 만난 적이 몇 번 있었거든. 은희는 제가 자기 오빠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자 뜻밖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나도 둘이 몰래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뭘 말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여? 설마 사촌 오빠한테 여친이라도 있는 거야? 우리 오빠가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사실 결혼한 적이 있어서 좀 그래. 차라리 여친이 있다는 말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총각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한 적 있었다니.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기고 저를 쭉 만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은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촌 오빠가 결혼하고 아내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딸린 애는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던 걸까요? 바람 펴서 이혼당했거나 성격이 이상해서 이혼당한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결정해. 오빠한테는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너한테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것 말고는 우리 오빠 진짜 좋은 남자야. 저는 은희에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하루 종일 고민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서 솔로가 된 것이고 애도 없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보니 남편이 은희에게 모든 걸 전해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은희한테 들었지? 내가 직접 말해야 하는데 계속 미뤄서 미안해.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래서 너한테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있었어. 이젠 너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남편은 용기를 내서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했고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여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 부부는 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딸을 낳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가게를 하면서 바쁘게 사는 사이에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때부터 제게 고민이 하나 생겼죠. 딸은 저를 하나도 닮지 않아서 엄마인 제가 봐도 아주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살이 조금씩 불어나더니 20살을 넘기자 몸무게 숫자가 3자리를 찍어버린 겁니다.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전부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단식 프로그램이나 살을 빼준다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했지만 그때뿐이었고 요요 현상으로 살이 더 찌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딸이니까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순자가 제 딸을 볼 때마다 못생기고 뚱뚱하다며 비웃었어요. 고향 친구들을 만나려고 제가 예전에 살았던 시골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친구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몇 년 전에 순자가 고향 마을로 귀농을 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할 징조를 보이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가면 싫어도 순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죠. 이제 순자를 더 이상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일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군요. 그렇지만 순자를 피하려고 고향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었어요. 고향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장례식장을 방문했는데 순자가 그 자리에서조차 저를 씹어댔어요. 딸은 엄마를 닮는다는데 네 딸은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웬만하면 나처럼 성형 좀 시켜줘라. 넌 딸하고 같이 다니면서 부끄럽지도 않니?
우리 딸이 뭐 어때서? 나이 먹어갈수록 예뻐지기만 하구만. 왜 너는 나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예뻐지긴 개뿔. 우연히 네 SNS 들어가 봤는데 너네 딸은 점점 못생겨지더라. 네가 낳은 딸이 맞기는 하는 거니? 저는 화가 났지만 상종하기 싫어서 무시해버렸는데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친구 엄마 장례식 날인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흐르고 순자가 웬일로 환갑잔치를 다 초대했더라고요. 저희 딸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길래 저도 생각이 있어서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죠. 순자가 딸아이에게 모진 말을 할 걸 예상하고 간 것인데 생각보다 심한 말로 저와 딸의 마음에 염장을 질러댔습니다. 사회자가 환갑잔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순자가 갑자기 나서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야, 실제로 보니까 네 딸 몸집이 푸짐해서 시집도 못 가겠다. 저런 딸은 도대체 어디다 쓰나 했는데 오늘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대신 쓰면 되겠네. 돼지 머리보다 네 딸 머리가 더 크니까 어여가서 상머리에 앉아라. 순자가 제 딸을 붙잡고 상이 있는 쪽으로 데려가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단상으로 올라가 진행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뭐? 내 딸 머리가 더 크다고? 감히 남의 집 귀한 딸을 돼지머리에 비유해?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나? 전부터 시비 거는 거 참았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어디 한판 해보자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네 딸이 뚱뚱한 게 내 탓이야? 네 딸이 못생긴 게 내 탓이냐고. 남의 딸 데려와 놓고 네 딸이라고 우기는 네가 잘못한 거지. 너 정신 나갔어?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누가 남의 딸이래? 눈깔이 어디 잘못 달린 거 아니니? 그래, 오늘 눈깔 다시 달자. 내가 달아줄게. 지금까지 참던 분이 치밀어 올라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순자에게 달려가 얼굴을 손가락으로 잡아뜯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순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한바탕 크게 싸우게 되었죠.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분한 건 딸이 순자에게 사과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었는데요. 눈물을 꾹 참고 있던 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딸아이를 데리고 오지 말 걸 후회가 되더군요. 순자가 제 딸아이에게 뭐라 할수록 당당하게 딸아이를 데려오면서 자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만 빼면 정말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싹싹한 아이였거든요. 어른들 사이에서 예쁨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욕심을 부린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딸아이에게 다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다시는 고향집에 안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 순자가 여전히 제게 앙심을 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제 직감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숨겨둔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순자였더라고요. 남편과 순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아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붙들고 따지고 싶었지만 진정이 될 때까지 혼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자년이 의도적으로 제 남편을 홀렸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어릴 적부터 절 질투하고 뒷담한 것도 모자라 제 남자친구를 뺏은 전적도 있으니까요. 순자가 아직도 저에 대한 질투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그만 결판을 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25년이 넘게 저를 괴롭힌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제가 순자네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까 몹시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하긴 순자네 남편이 대학생 때 저를 버리고 순자와 결혼을 한 그 선배였거든요. 갑자기 전화를 걸어 놀랐는지 선배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경미야, 네가 어쩐 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는 잘 못 지냈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 오빠는 잘 지내고 있지?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왜 잘 못 지내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전화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가 선배네 집 근처로 가겠다고 하니까 불편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 10분 정도 떨어진 시내에서 선배를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카페로 가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만 있었죠. 고향에 내려가면 한 번씩 마주치기는 했지만 서로 피했기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건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연락했어? 심각한 일이야? 설마 그날 일 때문에 부른 건 아니지? 결국 선배가 침묵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순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었죠. 문자 내역들을 본 선배의 눈이 커졌고 곧바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 읽었어? 순자가 선배 버리고 내 남편 만나고 있더라? 내 생각엔 순자는 선배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닌 것 같아. 선배는 순자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라고. 그녀는 나한테 복수하려고 선배를 이용한 것뿐이야. 선배는 25년 넘게 그녀한테 속고 있어.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나 너무 혼란스럽다. 우리 와이프가 네 남편이랑 불륜 관계라고? 그리고 경미 너한테 복수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고? 제가 다 맞다고 하니까 선배가 분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진실을 말해줬으니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해주었는데요. 제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들었나 봅니다. 며칠 뒤에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거든요. 경미야, 순자가 바람 피웠다가 남편한테 묵사발이 되도록 얻어 터졌대. 내가 집에 가서 순자 얼굴 보니까 진짜로 온몸이 피멍이 되어 있던데? 친구가 순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었는데 제가 짐작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선배가 제 목까지 때려줬더라고요. 게다가 작은 동네라 부부싸움을 할 때 들렸던 육성도 사실인지 몰라도 자극적으로 퍼져갔습니다. 이런 쳐 죽이려나. 감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펴? 그것도 경미랑. 너 경미가 어떤 애인지 알고 있잖아. 나랑 만났던 애 남편을 만나? 너 경미가 아니라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지? 나한테 악감정 있어? 말해봐.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냐고. 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속일 수가 있었냐고, 이 나쁜 년아. 순자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한 것 같다고 하던데요. 동네 어르신들은 순자가 불쌍하다고 동정하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저에 대한 질투심으로 선배를 유혹해서 여러 번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 동네 어르신들에게조차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배와 잠자리를 할 때 피임을 소홀히 하며 일부러 임신까지 했고 그걸 빌미로 결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 대한 복수를 하고 나니 당연히 선배에 대한 애정은 식어버렸고 결혼 초부터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고향 마을에 내려온 저희 부부를 보고 제 남편을 유혹했던 거죠. 선배는 결혼 생활 내내 순자를 의심하다가 제 폭로로 폭발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러다 사람 잡겠다는 생각이 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겨우 진정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 없죠. 저는 순자가 메타작을 맞았든 말든 상간녀 소송을 했고 순자 앞으로 되어 있던 땅을 위자료로 받아냈습니다. 순식간에 이혼을 당하고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순자는 빈손으로 쓸쓸하게 고향을 떠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당연히 저도 순자와 바람이 난 남편에게 이혼을 선포했습니다. 남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희는 아직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말로만 들었던 황혼 이혼을 제가 다 고민하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딸아이가 1년 전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식을 올려서 그때까지만 버티려다가 지금까지 이혼 소송을 안 걸고 있네요. 저희 딸이 데려온 사위는 딸처럼 덩치가 좋은 유도 선수 출신의 사위여서 든든합니다. 내년이면 손주가 세상에 나올 예정이라서 슬픈 소식을 들려주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굳이 호적상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제야 주변이 잠잠해지고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한다고 나서면 눈앞이 깜깜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일 없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째 이혼하게 된 40대 주부입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전 남편이 그리워져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해놓고 무슨 말을 하나 싶으실 겁니다. 제가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고 딱하게 여기는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저희 부부가 이제 막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아셔야 됩니다. 신혼여행을 갔을 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남편이 다짜고짜 시어머니와 같이 살자는 거 있죠.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 거 반대할 땐 언제고 막무가내로 어머님을 데리고 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장남도 아니고 큰형이 있는데도 자기가 굳이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낙상사고로 잘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어쩌질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도 보통이 아니라서 면전에서 대놓고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도 못했죠. 시어머니와 8년을 같이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려워했지만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어머님께 대들지도 못했었거든요.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또 어머님도 돌봐드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사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고비가 찾아오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님께서 병문안을 다녀왔다며 치매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야야,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리면은 요양원에 집어넣을 거냐? 응?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내던 애가 치매에 걸려서 잠깐 얼굴 보고 오는 길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곳에서 지내는지 모르겠더라. 나는 그런데 안 보낼 거지? 그럼요, 어머님. 절대 안 보내야죠. 설마 지금까지 잘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머님 치매 걸렸다고 요양원에 보내겠어요? 치매 노인이라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가 아닌가요? 차라리 갓난아기 2명을 동시에 키우면 키웠지 치매 노인과는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차마 입 밖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죠. 남편도 옆에서 제 말을 듣고 놀란 눈치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정말 그럴 거냐고 따지길래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속닥거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남편에게 미리 말해두었죠. 당신 어머님 앞에서 그런 것 좀 묻지 마. 어머님 앞에서 직접 모시겠다고 하지. 그러면은 시설에 보내겠다고 하겠어? 지금은 멀쩡하시니까 모실 수 있겠지만 어머니 치매 걸리면은 나 못 모셔. 당신 장남도 아닌데 괜히 어머님 모시겠다고 나서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님 아프시면 괜히 모시겠다고 하지 말고 요양원이든 병원이든 아무데나 입원시켜. 세상에 어떻게 그래. 지금 우리 형이 형편이 안 좋아서 이러는 건데 우리가 모실 수 있을 때까지 모셔야지.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안 아픈 데가 없는데 혼자 지내고 계셔. 내가 외동딸이라 모실 사람도 없다고. 근데 당신이 결혼하자마자 데려와서 이러는 거 아니야. 신혼 때 시어머니 모시는 거 협의도 안 해놓고 끝까지 이럴 거야?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는 다르지. 우리 엄마가 더 심각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앞에서는 효녀인 척 가증스럽게 연기해놓고 이러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러놓고 나가버리길래 속에서 열불이 났죠. 자기 엄마만 엄마인가요?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될 정도인데 어떻게 피도 안 섞인 노인네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살겠습니까? 남편은 친정엄마 똥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짜증이 났죠. 이러다 남편과 싸울 것 같아서 안방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내 아들한테 다 들었다. 네가 치매 걸려도 절대 못 모시고 산다고 했다며? 시설에 보내버리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니? 내 앞에서는 친정엄마 같다. 딸처럼 생각해달라. 별소리를 다 하더만.
네? 갑자기 들어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 남편이 다 말했다고요? 너 모르는 척 시침이 떼지 마라. 속으로 음흉한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감히 나를 속여? 여보, 이리 들어와 봐. 어머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우리 아들은 왜 부르니? 나한테 탈탈 털릴 것 같아서 부르는 게야? 그러니까 뒤에서 음흉한 짓을 하지를 말든가. 어머님, 음흉한 짓이라뇨. 제발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희 엄마도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결혼할 때 친정이랑 합가하는 거 반대하셔놓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만 소중하세요? 저희 엄마 모시고 저도 같이 살고 싶다고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시설에 들어가마. 나 치매니까 들어가겠다고. 가증스러운 년. 얼마나 내가 보기 싫었을까. 너 같은 년이랑 같이 사니까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니야. 멀쩡하던 내가 다 치매에 걸리는 거 보니까 네가 나 볼 때마다 속으로 별의별 주문을 다 외우고 저주를 퍼부었나 보다.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다고요? 그래. 응? 내가 시설에 보낼 치매 노인이 나다. 왜? 못 믿겠어? 얘다. 이거 봐라. 내 치매 진단서다. 어머님이 던진 진단서를 살펴보니 정말로 치매가 맞았습니다. 병문안을 간다고 나선 게 요즘 따라 깜빡깜빡하는 게 이상해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린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한 말인데 남편은 그걸 그대로 일러바친 거였죠.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을 남편이 저보다 먼저 알았는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둘이서 일부러 제 속마음을 떠보고 테스트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변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진짜로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신 줄 몰랐어요. 저도 사는 게 힘들어서 나온 말인데 설마 진짜로 어머님 시설에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푸세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가증스러운 년. 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이래놓고 뒤에서 내 아들 달달 볶으면서 요양원에 보내라고 시키겠지. 어머님, 그럴 일 없다니까요.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세요? 됐어. 그만해라. 너 같은 것이랑 말싸움할 생각 없어. 시어머니가 집을 획 나가버리길래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 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어머님의 치매가 심해질수록 저의 가사노동은 엄청나게 힘들어졌지만 아무도 저를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님은 제 이름은 잊었어도 제가 한 짓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보고 매일 나쁜 년, 우라질 년, 나가 죽을 년 각종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 수모를 다 겪어내면서 8년을 견뎌냈죠. 8년이 지나 어머님을 떠나보냈지만 집안에는 늘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용서라도 해준 것처럼 어머님 장례를 치를 때 과거에 있었던 실언은 잊어주겠다고 친히 이야기해 주었죠. 남편이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길래 저는 그냥 잠자코 앉아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랬는데요. 남편과 저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정말로 이혼 절차를 밟을 것 같았죠.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확실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땡땡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었는데 요새 코로나라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 정도만 재택근무를 하겠지 싶었는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3개월을 넘게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몸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죠. 적어도 10kg에서 15kg는 찐 것 같아서 남편을 힐난했죠. 안 그래도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겉모습도 나빠지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 지금 꼴 좀 봐.
재택근무한다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돼지가 되어가고 있잖아. 이러다가 100kg 넘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동안 남처럼 지내놓고 걱정해주는 척하지 마. 뭐? 남처럼? 어떤 남이 쌍욕하는데 참아주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쌍욕을 해도 참았어. 내가 시어머니 친딸처럼 챙겨주고 돌봐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치매에 걸리면 시설에 잡아넣는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 어? 진짜로 시설에 집어넣으면 나랑 이혼할까봐, 어? 그래서 억지로 돌봐드린 거잖아. 내가 억지로 했다고? 난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렸어.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친정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을 때도 당신은 안 된다고 했잖아. 나 그것도 이해하고 참아줬어.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럼 그때 이혼하자고 하지 그랬어? 응? 그때는 사지 멀쩡하고 돈도 잘 벌어오니까 참은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벌어오는 돈도 적어지고 뚱뚱해지니까 이혼하고 싶어졌어?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리고 왜 이혼까지 들먹이는데? 당신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우리 광희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광희 이제 10살이야. 당신이 하는 말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제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소리치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3-4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길래 집을 나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헬스장이라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진짜로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는 헬스장에 다니겠다고 선언했죠. 찬바람 쐬면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심한 말 한 것 같더라고. 내가 봐도 살 빼야 될 것 같아서 집 앞에 있는 헬스장 등록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최대한 빨리 원래 몸무게로 돌아갈게. 남편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니까 저도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늘 이런 식으로 싸우고 화해하니 이혼까지는 안 가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앙금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희생해서 치매 걸린 어머님 똥기저귀까지 갈아드렸는데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끝까지 배척했으니까요. 남편이라는 호칭의 뜻이 남의 편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난동을 피우며 못된 년, 애미 없는 년, 나를 감히 요양원에 가두려고 했냐고 폭언을 퍼붓는데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늘 어머님 편을 들며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따지고 들었죠.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남편을 헐뜯었습니다. 내가 어머님 돌보느라 바빠서 살찌니까 뭘 할 땐 얹이고 고작 집에서 회사 일 하면서 살이 그렇게 쪘어? 헬스장 다니면 뭐해? 재택근무 계속하면 살이 다시 찔 텐데?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좋게 생각해서 살갑게 말해본 건데 당신이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 어차피 다시 찔 살 내가 빼고 본다. 빼고 나서 보자고. 남편도 제 말에 마음이 상해서 그나마 섞었던 인사말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나 무얼 사려고 잠시 나갈 때도 다녀오겠다, 다녀왔다는 말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남편의 재택근무가 아예 끝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때까지 저희는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지껏 갖은 수모를 겪어가면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무시당한 8년의 시간들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이 헬스장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는지 날이 갈수록 날씬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몸무게는 물론 저와 연애했을 때처럼 근육이 생기고 있어서 가슴 설렜죠. 그래서 남편과 화해할 겸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신혼 때처럼 오순도순 잘 지냈으면 좋겠어서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를 구워놓고 와인도 한 잔 준비해 두었는데요. 모처럼 예쁜 원피스도 입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시큰둥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따라 들어가니 남편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나 무시할 땐 언제고? 응? 기념일도 아닌데 소고기를 다 구웠어? 설마 소고기로 퉁치려고? 나보고
헬스장 다녀봤자 다시 찔 텐데 뭐하러 다니냐고 폭언 퍼부은 거 기억 안 나? 딱 보니까 내가 살 좀 빼고 몸 좋아지니까 신혼기분 내고 싶었나 보네. 당신이 살 빼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순 없잖아. 난 하루라도 빨리 당신이랑 화해하고 싶어서 준비한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이혼할 생각도 없으니까 남처럼 지내지 말자.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언제부터 당신이 내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됐어. 피곤해. 씻고 잘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저를 밀쳐내고 화장실에 들어가 씻길래 설마 했습니다. 진짜로 씻고 나오더니 제가 차려준 밥상도 안 쳐다보고 자더라고요. 코까지 골면서 자길래 정말 베개로 내려치면서 깨워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남편이 정말 차갑게 변해버렸다고 생각할 무렵이 그쯤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야 소고기를 구워주는 저를 보고 남편이 젓가락을 까딱거렸는데요. 눈에 소고기 기름이 튀어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제 엉덩이와 뱃살을 가리키면서 몸매를 평가하고 있더군요. 당신 운동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살 훅 쪄. 딱 보니까 나이 셀 친 거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빼려고 그래? 아줌마 같아서 나랑 다니면 웃기겠다. 내가 아줌마면 당신은 아저씨지. 왜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해? 아침부터 시비 걸지 말고 얼른 먹고 출근이나 해. 난 일하다가 찐 살이라고 해도 당신은 무슨 고생을 했다고 살이 그렇게 찐 거야? 하루 종일 하는 거라고는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는 것뿐이잖아. 당신도 젊은 애들처럼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거 좀 배워봐. 설마 몇 개월 전에 살 때문에 뭘 한 것 때문에 그래? 지금 복수하는 거냐고.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유치하게 굴래? 그만해. 슬슬 짜증나려고 하니까.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 평소에는 잘만 내더니 웃기시네. 어제 분위기 잡으려고 용 쓰던데 그걸로 신혼 분위기를 어떻게 내려고 했어? 당신 몸만 보면 40대가 아니라 50대야. 여자처럼 안 느껴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확 내려놓았습니다. 분노와 함께 눈물이 차올라서 남편 눈도 못 쳐다보고 집을 나와버렸죠. 집 근처 공원으로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보든 말든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울고 나니까 30분이 흘러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남편이 회사 가고 없을 것 같아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남편이 식탁에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가져다 둘 생각은 추호도 없어서 구석에 던져두려고 핸드폰을 챙겨들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남편이 무음으로 맞춰뒀는지 핸드폰 알람 소리도 없이 문자가 한 통 왔는데요.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딱 봐도 여자와 나눈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출근했어? 오늘 운동하러 올 거지? 야근하게 되면 말해줘. 같이 단백질 챙겨 먹고 운동하자. 자기 오늘도 화이팅! 사랑해! 이 문자를 본 순간 남편이 바람을 피느라 저에게 차가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제 예상대로 남편이 오자마자 핸드폰을 찾더니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집안일을 하다가 남편의 비밀번호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남편이 자는 사이 몰래 알아놓은 패턴으로 핸드폰 잠금 장치를 열어보았죠. 문자가 지워지지 않고 아직 남아있길래 제 핸드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제가 본 문자 말고도 헬스 트레이너와 수많은 문자를 나눴더라고요. 헬스장을 처음 다닐 때부터 연애하는 것처럼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저를 속이고 데이트를 하거나 당일치기 여행을 간 날도 있었는데요. 그 문자들을 본 순간 운동하러 가는 남편을 따라 나서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남편 회사 근처에 숨어있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회사에서 나와 헬스장으로 가는 것 같길래 저도 따라갔죠. 남편이 당연히 헬스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웬 주택가로 들어서더라고요. 설마 그동안 헬스장이 아니라 불륜녀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시
제 예감이 맞더라고요. 남편이 익숙하게 오피스텔로 들어가 불륜녀 집 비밀번호를 누르더니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불륜녀가 튀어나와 남편에게 안기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 불륜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 저를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러댔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지금 설마 날 미행한 거야? 완전 미친 년 팬네 아니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이거 범죄인 거 알지? 스토킹에 폭행죄까지. 어? 야, 우리 지훈이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때려. 당신 거기 딱 있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뭐? 신고? 당신 돌았어? 나 몰래 바람핀 것도 모자라 신고를 해? 그것도 불륜녀 편을 들면서? 그래, 신고해. 경찰 올 때까지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제가 불륜녀 머리채는 물론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난동을 피우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아이씨, 옆에 내가 진짜. 당신이 뚱뚱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지훈이를 봐. 얼마나 날씬하고 예뻐? 근데 당신은 곧 있으면은 아줌마를 뛰어넘어서 할머니가 되게 생겼네? 거울은 보고 다니는 거야? 어? 왜 이렇게 막말하는 건데? 생각이란 걸 하고 있긴 해?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이러는 거야? 우리 광희를 생각하라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이 여자한테 홀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줄게.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자. 응? 내가 왜? 이 손 놔. 우리 엄마 치매 노인이라고 매일 눈치 주고 집안에서 편하게 못 있게 할 때는 언제고 피해자인 척하는 거야? 다른 여자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시댁살이나 잘한다고 하던데, 응?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틈만 나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시비 걸고 그러냐고.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 예쁘기를 해, 날씬하기를 해? 둘 다 부족하면 성격이라도 좋든가. 제가 간절하게 매달리는데도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면서 저에 대한 비하 발언을 내뱉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저에게 욕을 해대는데 정말로 오랫동안 생각해온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남편의 손이 제 손이 아닌 제 뺨을 후려치는 기분이 들었죠. 갑자기 몰려오는 배신감에 못 이겨 저도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셨어? 당신만 힘들고 불편했다 이거지? 정작 치매 노인 똥기저귀 갈아주고 욕짓거리 다 듣고 산 나는 오죽했겠어? 그래, 8년간의 고생도 이해 못해준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니?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이혼하자.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바라던 바야. 이혼 도장 바로 찍어. 당신이랑 어떻게든 이혼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혼하게 됐네. 대놓고 바람핀 주제에 내가 그냥 이혼해 줄 것 같아? 불륜 증거 다 모아뒀어. 내가 이혼 소송 걸 테니까 위자료랑 우리 광희 양육비나 준비해. 남편이 이쯤 되면 제게 빌빌거리며 다시 생각해보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콧방귀를 뀌고 불륜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차마 초인종을 누르며 당장 나오라고 이혼하자는 말 취소하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그저 불륜녀가 사는 집 앞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다 울고 나니 혹시나 남편이 돌아오진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제 집으로 들어가 남편을 기다려보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았는데 한 달 만에 만난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높은 금액을 불러 합의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불륜녀 자랑을 하면서 진짜로 그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이 생겨서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돈이긴, 우리 지훈이가 그러는데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니라고 하더라. 껌값이래, 껌값. 지금이라도 당장 줄 수 있다던데? 당신이랑 급이 달라. 헬스 트레이너도 취미로 하고 있는 애라고.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당신이랑은 달라. 당신이 찾아온 그 오피스텔 건물도 우리 지훈이 거야.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니라니까. 그래, 너 잘났다. 양육비랑 위자료 못 준다고 하면 바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당신이야말로 나중에 더 달라고 빌빌거리지 마. 추하게 굴지 말라고. 남편이 이혼 후에도 저를 비웃으며 약 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나 싶었는데 불륜녀 재력을 믿고 있더라고요. 불륜녀 집안 자체가 부자로 이름난 집안이라 기세등등해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불륜녀랑 결혼 준비를 하며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었죠. 저는 정말 알고 싶지 않았지만 저랑 이혼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후에 광희를 보러 올 때마다 불륜녀 자랑을 그렇게 해댔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결혼식 올리기 전에 하와이로 여행 가지. 그러면서 신혼여행은 프랑스로 가자고 하는 거 있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가성비는 걱정할 필요도 없더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지훈이랑 결혼하면은 청첩장 줄게. 너도 그 와가지고 호화 결혼식이 뭔지 좀 구경해. 축의금은 안 줘도 돼. 장인어른이 워낙 부자라서 그런 거 안 받겠대요. 광희야, 학원 갈 시간이라고? 엄마가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 뻔뻔하게도 불륜녀랑 결혼하면 청첩장도 준다고 하길래 못 들은 척 무시했죠. 제 아들도 남편이랑 있는 걸 불편해할 정도로 언행이 심해졌습니다. 나이를 뻘로 먹는지 생각하는 뇌가 없는 것 같았죠.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불륜녀에게 홀려서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다행히 남편의 불륜녀 자랑도 거기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불륜녀가 운영하는 헬스장 남자 고객과 바람을 폈다는 거 있죠? 남편보다 더 잘생기고 능력 있고 나이까지 어린 남자였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남편이 제 발로 집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얼마 전까지 당신 불륜녀 자랑을 그렇게 하더만. 지훈이가 나보다 더 젊고 돈 많은 남자랑 도망갔어. PT해주는 남자 고객 같은데 내 돈 다 가져가서는 연락도 안 받아. 나한테 아버지 사업 핑계대면서 대출까지 쓰게 만들더니 나 그년 때문에 땡전 한 푼도 없어. 오히려 빚만 늘었다고. 그래서 나랑 다시 결혼해서 빚 갚아달라는 말이야? 내가 그래줄 것 같아? 그년이 그렇게 부자라며. 그 남자 질리면 돌아와서 당신 빚을 갚아주겠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럼 되겠네. 그년이 안 올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그의 아버지 부자인 거 다 거짓말 같아. 꽃뱀인 것 같다고. 나 꽃뱀한테 당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꽃뱀한테 홀려서 와이프 버린 놈을 내가 뭐 알아? 집안 망신시킬 일이 있어? 우리 광희도 당신 안 좋아하니까 당장 꺼져.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남편이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파리처럼 싹싹 빌면서 저한테 눈물로 호소하는데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죠. 남편은 그날만 절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광희를 불러 문을 열게 만들길래 112에 신고해 주거침입죄로 신고한 적도 있었는데요. 진짜로 경찰들이 남편을 잡아가니까 그 뒤로 제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9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빈털터리가 돼서 양육비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불륜녀한테 당한 배신감이 컸는지 결국 남편 지인들도 저에게 SOS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로 남편 사정을 들어보니까 거의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영씨, 우리 형님 좀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요? 순영씨랑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어때요? 빚쟁이들 때문에 번호 바꿔서 여기 이 번호로 연락해달라고 하던데 미친 척하고 딱 한 번만 만나줘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 남편 지인이 문자로 전화번호를 전달해 주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모든 게 덤덤해졌죠.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과거에 제가 잘못한 것들도 생각나서 조금은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 그런 인신공격을 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 말해볼 걸,
하는 그런 반성을 가끔씩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후회는 둘째치고 남편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지인이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죠. 제가 여보세요라는 말과 함께 나 순영이야 라고 말하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사람은 남편이었죠. 순영아, 오랜만이다. 제철이한테는 내 이야기 들었어? 너한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만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오랜만에 밥 한 끼 하자. 우리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을까? 너는 없을지 몰라도 나는 있어. 광희도 보고 싶고 나도 양육비 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 주라. 남편이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나오는데 어쩌겠나요? 남편이 만나자는 약속을 잡으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제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길래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오후 5시가 되어 집 근처 카페로 가니 남편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몰라보겠더라고요. 제가 살쪘다고 구박했을 때보다 더 쪄서는 100kg은 되어 보였습니다. 처음에 긴가민가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니 남편이 멋쩍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보겠지. 잘 보일 사람도 없고 일하고 퇴근하고 술 한잔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일은 하고 있었던 거야? 제철 씨한테 다 들었어.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다며. 집에 틀어박혀서 술만 먹고 사는 거 아니지? 일은 하고 있어. 그냥 음식 배달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벌이가 안 좋네. 배달 일을 한다고? 재혼한다고 회사 그만둔 뒤로 다시 취직 안 한 거야? 다시 취직했는데 해고당해서 1년 전부터 배달하고 있었어. 오토바이도 탈 줄 모르면서 무슨 배달을 한다고 그래?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오토바이 사고 많이 나던데 당신도 조심해. 제가 사고 걱정을 하기 무섭게 남편이 긴 바지를 걷어올려 다친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딱 봐도 아스팔트 바닥을 그대로 긁은 듯 험악한 상처가 무릎에 나 있더라고요.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한 상처인데 응급처치를 안 하고 참고 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상처를 보고 놀라니까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거렸죠. 안 그래도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상처 나는데 뭘.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지 말고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고 살았어? 아니야, 우리 광희 양육비 줄 돈도 없는데 무슨 병원이야. 침 바르면 다 나아. 내가 병원비 내줄게. 그러니까 가자. 응? 병원비 말고 나랑 밥 먹어주면 안 될까? 당신이랑 술 한잔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싶은데. 광희는 잘 지내? 갑자기 보자고 하면 싫어하려나? 광희한테 한번 물어볼게. 광희 요즘 사춘기라서 예민하거든. 당신 만난다는 말 할진 모르겠다. 그렇구나. 역시 나 만나기 싫어하겠지? 나 같아도 안 만날 것 같긴 하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필라테스를 배워서 제 집 근처에 필라테스 센터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리 잡아서 돈도 여유 있게 벌고 20대 때보다 더 멋져졌다는 소리도 듣는걸요. 그만큼 몸매도 탄력 있어졌는데 남편은 저랑 반대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광희조차 전교 1등을 연이어 기록하며 담임 선생님들조차 서울대를 목표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편은 날이 갈수록 불쌍하게 사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뻔했죠. 행여나 눈물을 흘릴까 억지로 웃어 보이며 남편을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밥부터 먹자. 우리 소고기에 술 한잔 하자. 내가 쏠게. 소고기는 무슨 소고기야. 삼겹살 먹자. 당신 소고기 좋아하잖아. 입맛 바뀌었어. 오랫동안 소고기 안 먹으니까 냄새나고 뻣뻣하게 싫더라. 돼지고기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먹으러 가자고. 소고기 많이 시켜.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어.
제가 호의적으로 나오니까 남편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우리 광희 아버지니까 먹고 싶은 만큼 다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실컷 먹고 마시다가 늦은 시간에 헤어졌죠. 정말 그날이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나눈 식사와 대화였던 것이죠. 그러다 몇 달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제가 사는 곳에서 한참 떨어진 땡땡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석준 씨 아내 되십니까? 여기 땡땡 병원입니다. 석준 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연락드립니다. 네? 저 이혼해서 호적상 아내는 아닌데 무슨 사고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석준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현재 응급실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아내라고 저장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배달 일 하시다가 빗길에 큰 사고가 나서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호자분 서명이 필요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아내라고 저장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간호사가 남편 휴대폰을 뒤져보다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던 거죠. 나랑 다시 이어지고 싶은 마음에 몰래 아내라고 저장해 놓은 걸까 싶어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에 대한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해졌으니까요. 제 폰에 저장되어 있던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하면서 얼른 병원에 달려가 보았는데요. 땡땡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CPR을 하고 있는 의사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오토바이 헬멧이 보였고 간호사들이 움직이면서 가려져 있던 전 남편의 얼굴이 보였죠. 전 남편의 얼굴을 확인한 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심정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이혼한 사이였지만 왠지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예정과 저를 아내라고 저장해둔 남편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다 못해 통곡을 하고 말았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그제야 도착해서는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안아준 이의 얼굴을 보니 남편의 여동생이 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허니, 울지 마.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나 석준이 오빠 여동생 석희잖아. 진짜 오랜만이다. 오빠 죽고 나서야 이렇게 보게 되네. 내가 정말 미안해. 오빠가 여자한테 홀려서 큰 죄를 졌어. 석희야, 나 어쩌면 좋아. 바람 펴서 다른 여자랑 도망간 놈 뭐가 좋다고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나쁜 놈으로 남지. 뭐가 급하다고. 제가 오열하면서 땅을 치니까 신우이가 같이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이혼해서 남이 되었지만 한때는 가족이라고 명절 때마다 만나고 서로를 챙겨주던 사이였으니까요. 이렇게 헤어져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장례도 제가 챙기고 상주 노릇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랑은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면서 가족처럼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비혼을 결심한 뒤로 시댁이 생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신우이와 신우이 가족들을 영원히 제 시댁 식구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신우이와 이혼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낸 탓일까요? 요즘 따라 신우이 가족이 된 기분이 듭니다. 여자 하나 잘못 만나 모든 걸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빼앗긴 제 남편을 생각하니 이제는 남편보다는 불륜녀가 더 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을 속인 그 불륜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속에서 사그라들지 않는데 이런 감정이 맞긴 할까요? 지인들한테 제 속사정을 이야기하니 불쌍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분노라고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글을 적어 보내봅니다.